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봉영식입니다. 네, 저희 역대 출연자 중에 가장 미남. 감사합니다. 예. 네,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뭐 이제 부모님 덕이죠. 예. 부모님 덕이다. 제가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이런 말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그래 꼭 엄청난 미남이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예. 꼭 해주시길. 아버지께서는 나 닮아서 그렇다. 어머니는 나 닮아서 서로 그러셨죠. 서로 예. 그러세요. 형제 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예, 저는 막내입니다. 삼형제인데요. 예. 형, 누나, 저 아, 그러세요? 연년생이에요. 그럼 형 누나도 잘생기셨나요? 그래도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1번, 2번, 3번으로 해서 그래요? 계속 네. 진전될수록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이신 것 같아요. 예, 경험적으로 예. 그러셨군요. 가설이죠. 계속 시작부터 이렇게 외모를 여쭤보는 게 참 죄송한데 예. 지금 실례지만 결혼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럼 결혼 전에 많이 좀 아닙니다. 네. 제가 워낙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보수적으로 컸어요. 그러세요? 네.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는 이제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뭐 MT도 못 가고 심지어 교회 오빠야. 어떻게? 그래서 좀 답답하게 살았는데 지금 네. 돌이켜 보면 왜 꼭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가 싶죠. 지나놓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현재 또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까지 또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엄청난 갈등 뭐 이런 것도 펼쳐지고 있어서 또 국제 전문가로서 국제 관계 전문가로서 또 많이들 좀 찾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세요 요즘에? 일과나 뭐 일주일을 돌이켜 보면 어떤 식으로 보내십니까? 이제 국내 언론 매체에서는 주로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사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여기에 대해서 방송 섭외가 많이 오고요. 그렇죠. 외국 매체에서는 한국 대선 그리고 이제 한국 대선에서 외교안보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워낙 또 외교안보 영역에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더 이제 이 지략을 듣고 싶은 그런 니즈가 꽤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나도 학교 학생이 되어서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싶다 네. 할 만큼 아주 멋있습니다. 자, 또 지금 아리랑 TV에서 또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네. 아리랑 국제방송, 영어방송이죠. 네.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수 오래 하다가 2010년 여름에 귀국한 다음에 이제 아산정치연구원에 있으면서 아리랑 TV의 이제 시사, 외교안보 이슈 다루는 프로그램에 전문가로 많이 출연을 했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1년 반 전서부터는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루는 Peace and Prosperity 사회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또 우리 이만갑에 자주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라며 채널에 지금까지 3번 출연했고요. 그러셨군요. 뭐 앞으로도 거기서 초청을 하면 많이 할 수 있겠고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은 저를 다른 뭐 정치 외교 안보 이런 거에 대한 클립이 올라온 걸 보시기보다는 제가 옛날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하고 뭐 미디어 활동을 열심히 해도 연애 프로그램 그거를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사람이 무슨 전문가로서의 소양이 어떤가 보다도 그냥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어디 가서 누구랑 뭘 먹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이만갑에 한 번 출연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저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포맷이 바뀌어가지고요. 벌써 이제 11년째. 그렇죠. 이전에는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듣는 쪽으로 했다면 저도 들었는데 좀 이렇게 한 가지 특별한 이슈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다행히 이제 시청률이 잘 나와서 그 제작진들께서 많이 고무돼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 여파를 하나 겪은 게 앞에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그 이름이 뭐죠? 우리 다시 사랑할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교수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저한테 섭외가 온 거예요. 일종의 그런 좀 전문가 부류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누가 있을까 하고 예, 예.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왜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 그때 예. 누가 계셨군요. 네, 여기까지 하고 계셨군요. 네, 안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자 바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네. 단일화 협상이 있었다 그러고 안철수 후보는 없었다 그러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있었던 걸로, 예, 있었던 예,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자, 이 사태를 이제 한마디로 특히 이제 한반도를 비롯한 이 국제 정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저도 좀 공부를 했지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싶어 할까?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예. 될 것 같아요. 일단 러시아 입장 네. 주장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푸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서방 세계가 냉전 종식 전에 소련과 했던 약속을 어겼다. 네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 네네.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소련 그 연방이었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소련이 동의하면서 네네. 대신에 한 가지 약속을 해라. 그것은 나토의 동진과 확대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약속을 해라 했죠. 네. 그래서 구두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주권 국가의 이제 자결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뭐 슬로바키아 이 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적인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는 또 그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나토 회원 가입을 통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나토 회원국이 유럽에만 28개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소련이 그렇도록 우려했던 나토의 확대와 동진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지지 기반이 그 지금 러시아 국민들의 공허함이거든요. 그래요. 한때 미국과 어깨를 겨루었던 패권 국가였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 그런 공허함을 달래주면서 내가 대통령, 그 국가 지도자로서 소련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렇다. 그 차원에서 그 소련의 러시아죠. 이제는 러시아의 방어 그리고 이제 소련 제국의 부활을 위해서는 더 이상 낙토의 확대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2008년 조지아에서의 그런 군사행동. 그렇지. 그다음에 2014년에는 이제 크림반도. 반도를 이제 병합하고 이번에는 2022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군사행동까지 한 것이죠. 그렇죠. 참 이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시면요, 이 위에가 하늘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가 황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게 의미가 뭐냐면 푸른 하늘인데 밑에가 밀밭이에요. 맞습니다. 황금빛 밀밭. 예. 그만큼 곡창지대로서의 성격. 러시아가 이제 산이 많은데 그 일대가 많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상대적으로 평지도 많고 자원도 풍부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토 말씀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중에 가끔은 나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토가 무엇인지 한번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토는 이제 약자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약자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냉전 초기에 소련이 이끄는 사회주의 연방과의 그런 대항해서 만들어진 다자주의적 안보 협의체입니다. 유럽에. 서부 유럽 국가와 미국이 중심이 됐고 그 나토 헌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헌장 제5조입니다. 그 나토 회원국 하나에 대한 군사 행동과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공동 운명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는데 왜 유럽 국가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왜 미국이 파병을 포함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는가? 우크라이나가 아직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고 푸틴 정부가 러시아 군대를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까지 한 것은 우크라이나 현 정부가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설립되고 나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예전 동구 유럽의 그 사회주의 정권들은 바르샤바 조약이라는 또 대항하는 집단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했었죠. 근데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동구 유럽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저절로 없어졌고 나토는 계속해서 그 팽창과 확장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보면서 참 특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러시아가 그럼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토를 잠깐 정리를 했고요. 자, 어쨌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설사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되더라도 종전이 되더라도 적어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양상은 좀 상당히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무력으로 크리미아 반도를 합병했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 전쟁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제 장기적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건 요구 조건들이 그 일부도 사실 충족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뭐냐면은 아까 언급한 대로 우크라이나는 절대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에서 이 나토 회원국과 미국 간의 군사 행동이라든지 무기 배치, 크루즈 미사일 배치를 포함해서 이것을 축소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토의 병력 배치라든지 그 무기 수준을 2017년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 이것은 이제 이런 나토 회원국, 특히 러시아와 국경이 가까운 국가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힘들겠네요. 네. 푸틴 대통령은 계속 연설에서도 얘기하지만 아주 냉전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냉전 이전에 20세기 초반에 그런 사고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사실 레닌의 우크라이나다 이런 얘기를까지 하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2022년에 그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제 벨라루스 지역에서의 협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처럼 양국의 입장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러시아 군사 행동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그 대응이 굉장히 생각보다 놀랍도록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장기화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출구 전략을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는 좀 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현재 나토에 30개국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29개국입니다. 29개국입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그럼 이제 미국과 캐나다도 포함이고요. 예, 그럼 이 나토 어쨌든 나토의 영토를 이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러시아는 그걸 싫어하는 그게 국제 정세의 흐름이지 않나. 예,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목적에 정반대되는 결과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네. 면에서 본다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책이다. 본인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또 네.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푸틴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사실 러시아와 굉장히 밀접한 역사적, 그다음에 민족적, 문화적 그런 그 공통분모가 정말 진하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믿질 못하는 것이에요. 2022년에 러시아가 군대로 우리를 침략한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참혹하게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게 1939년에 네. 나치 독일이 침공했을 때, 네. 그때 소련을 침공했을 때가 가장 참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이 나치 독일에 맞서서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우리한테 포를 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죽어나간다. 이건 우크라이나 국민 그리고 러시아 국민의 대부분도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도를 넘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끝까지 키예프를 사수하겠다는 말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만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네. 러시아 내부에까지도 설득력 있게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기억이 공통된
공동의 적을 목숨을 걸고 싸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여론도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이게 러시아가 지금 민주주의와 싸우고 있다라는 표현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표현에 대해 국제 정세라는 면에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정권을 테스트한 의도는 알겠습니다. 근데 네. 푸틴 대통령이 예상한 것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단호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맞서고 있고, 또 하나는 그토록 반대했던 나토 회원국 간의 결속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틴 대통령이 계속 비판하고 반대했던 거는 나토의 확장 그리고 나토의 결속이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나토 회원국 간의 결속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유럽 연합 참여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도 내고 있고, 또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그런 악몽이 있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 있는 국가에는 그 군비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전차 무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지원하고, 그렇죠. 유럽 연합도 약 6,060억 불 상당의 재정 지원, 무기 구입을 위한, 거기에 더해서 의료 물자 구입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을 했고, 네.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도 대전차 화기를 포함한 무기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태는 푸틴 대통령이 반대했던 그 방향대로 속도가 붙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푸틴 대통령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대단한 전략적 실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결국 러시아가 의도했던 것은 이 나토의 혹은 유럽 서방 국가들의 결속력을 좀 와해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결속력이 더 강화되는 흐름.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회자님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맨날 미국이 우위대하다, 뭐 그러고 유럽이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 아침에 이런 행위모사 얘기했는데, 하시는 네. 건가요? 근데 그래서 제일 타겟으로 삼았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토 회원국은 공동의 목표로 2024년까지 GDP 대비 적어도 2%의 그 재정 지원을 하겠다, 나토한테.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 국방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토에 재정 지원하는 게 국방 예산이거든요. 공동 다자주의 그렇죠. 체제니까. 네. 근데 독일을 보면은 2019년만 해도 GDP 대비 1.36%만 재정 지원을 나토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뭐냐, 우리를 벗겨먹고 있냐, 왜 미국의 돈을 뜯어먹냐, 그래서 우리 미군을 독일에서 빼라. 그래서 사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3분의 1 정도는 본국으로 다시 재배치되거나 폴란드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4년도까지는 GDP 대비 국방 예산을 1.5%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이후 독일 정부는 곧 GDP 대비 국방 예산을 나토 그 분담금이죠. 2%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오히려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 하지 않던 행동을 독일이, 러시아가 이렇게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하니까 오히려 나토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아주 이 역사 속에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참 지금 말씀 속에서 지금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결국 이 국제 정세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새롭게 재편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 우리 또 리더가 선정되어야 되는 시점인데, 리더는 또 어떤 이런 외교 안보적인 전략들을 또 취해야 되는지, 또 대북 관계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이야기를 다음 차시에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